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앞으로 한 주 동안 방역수칙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합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센터를 50여 곳 추가합니다. 영화 미나리가 내일 오전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가운데 배우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이삭 감독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배우 윤여정의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한마 군 최고사령관이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치범 석방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지만 반쿠데타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혼부부를 5년간 추적 조사해보니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집은 빨리 마련했지만 자녀 출산은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번 한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닷새 만에 6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집단 감염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늘면서 정부도 확산세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댄스 연습실입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1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수강생으로부터 강사와 또 다른 수강생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은 14명, 송파구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선 12명이 더 늘어났으며 경기도 파주시 어린이집 관련 10명, 경남 진주시 유흥주점 관련도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발생 사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비율도 지난주엔 30%까지 치솟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659명으로 전주에 비해 38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방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방역 정도가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식 모임도 금지하고 불시 단속도 병행됩니다.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추가 계약했다는 화이자 백신 물량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지 불안은 여전하고 여기에 30세 미만 접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도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신 관련 소식들 지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었는데도 6만 4천여 명이 추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226만여 명을 넘어서 인구 대비 4.3% 수준입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약 75%.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다음 주 내내 하루 평균 14만에서 15만 명 정도 접종을 해야 하는데 방역 당국과 접종 기관 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백신 잔고와 접종 실수요가 잘 매칭되어 금주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204곳인 예방접종센터도 26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내일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등 약 54만 8천 명이 접종 대상에 추가되고 다음 달부터는 군 장병 12만 9천여 명에 대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30세 이상만이 대상.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30세 미만 접종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지가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단체 생활하는 병사 대부분이 30세 미만이고 수험생들도 수능 시험 전까진 최소 2차례 접종으로 항체 형성까지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3차 접종이나 연령 확대는 물론 만일의 요소까지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 수급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백신과 관련한 종합 브리핑을 열어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백신에 관한 여러 쟁점들, 또 여전히 궁금한 점들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백신 도입 TF 팀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이자 백신이 이제 기존에 계약한 게 1,300만 명분이고 이번에 2천만 명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도입이 언제부터 또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접종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추가분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 시기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파이자 백신이 들어올 때 그런 주간 단위로 일정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때 들어오는지가 사실 관심사인데 이 정부가 백신별로 구체적인 도입 규모 날짜를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계약 관계에는 그런 일정한 물량과 시기를 밝히지 말도록 그렇게 지금 비밀 유지 계약 조항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건 백신 공급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인데 주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안 주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 유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분기에 들어오는 물량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3, 4분기에 전체적으로 2천만 명 분이 순차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저희가 그 파이자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지금 추가 계약은 성사가 됐지만 이게 이제 하반기 얘기고 상반기에는 좀 여전히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도입되는 물량은 총 1,809만 회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의 접종 목표인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과 4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에 충분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수급의 불안정보다는 접종 순서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접종을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화이자 추가 계약분까지 합치면 이제 9,900만 명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국민 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인데 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이 파이자가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조금 더 넓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드려야겠지만 소위 3차 접종도 가능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효과가 또 이 파이자의 백신이 효과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혈전증 논란 때문에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소식 때문에 이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겠죠?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좀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이를테면 혈소판 감소가 되는 희귀혈전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다고 사례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치료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부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방역으로 인해서 제약된 상황들이 좀 6월 말에는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접종이 지금 1차 접종이 되었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수나 혹은 중증으로 이완되는 그런 환자 수가 아주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방역 조치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1,200만 명의 접종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한번 이렇게 도입해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도 참 걱정입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각국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통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교민들도 있고 또 영국은 유럽은 대개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종이 벌써 절반 이상을 바이러스의 확산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5%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국가에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이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저희들이 집행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역시나 우리의 관심은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의 수상 여부겠죠. 특히 한국 영화사를 다시 쓰고 있는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의 유력 수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루 앞두고 주 무대가 될 유니언 스테이션에선 마지막 준비가 한창입니다. 역사 입구엔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많은 영화에 등장했던 내부엔 특별 무대가 설치됩니다. Well, because of COVID, we will only be there with the nominees, their guests, and the presenters. 매년 시상식 무대가 됐던 할리우드 돌비 극장은 이번에 축하 공연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 아카데미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작품상과 감독상 등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 때문입니다. I think with Minari getting nominated 6 times, and with the Oscars being as diverse as they are this year, more so than other years, I think Minari stands a good chance to get an award out of one of the 6. 특히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과 각종 영화 관련 매체들은 아카데미상 수상자에 대한 예측 기사에서 여우조연상의 윤여정 씨가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화 전문 매체는 마땅히 받아야 할 후보라며 윤여정 씨의 수상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씨는 미나리의 순자로 이달 초 미국 배우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상까지 지금까지 받은 연기상만 38개나 됩니다. 미나리의 배우 가운데 윤여정 씨와 한예리 씨 그리고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 씨가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관왕의 주인공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시상자로서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나오고 미나리가 지난해 기생충의 영광을 이을지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 미나리, 이를 제작한 정이삭 감독에게도 세계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루 앞둔 지금 그는 어떤 마음일까요? KBS가 정 감독과 화상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놀랍다. 정이삭 감독의 말입니다. We didn't know that we would come this far.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촬영해야하는지 생각을 했었는데 미나리의 성공은 전적으로 함께 촬영한 배우들 덕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Everybody working on it was doing it out of a passion. And I feel like the audiences are understanding the honesty. 특히 1980년대 이민 가정을 배경으로 한 역경 속 가족애란 점에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어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 would love if people leave the movie theater with a feeling. It's a feeling of hope. Right now, the world undergoing a big challenge with COVID, but there's a reason to hope within that. And I think that's because we all do have each other. 어렸을 적 할머니가 가꾸셨던 미나리를 좋아하지 않았다면서도 제목으로 삼은 이유도 밝혔는데요. You let die in the first year, and it's the second generation that you have the harvest.
And I feel that way with my grandmother. She never got to see the success. My parents, my sister and me. 특히 할머니를 연기한 윤여정 씨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She is incredibly talented. I really enjoy her as a person. And that combination was perfect for this role. Especially for Yoon 선생님, I'm very excited. I hope that something good will happen for her. 미나리의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The awards, it's really an honor. But I'd love to see how people who aren't providing awards, what they think about the film. That matters to me more. So no matter what happens, I'm thankful.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네, 오늘 새벽 일본 규슈 남단의 사쿠라지마 섬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적인 분화로 5년 만에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이 화산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마그마가 솟구칩니다. 검은 화산재와 연기는 밤하늘을 잿빛으로 뒤덮습니다.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곧바로 화구에서 2km 이내 주민들을 입산 통제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경보는 2016년 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금도 많은 양의 연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화 당시 화산 연기는 최대 2,3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산 아래 민가에는 집집마다 화산재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車のドアをバンって強く閉めるようなああいうドンっていう音で横揺れというかそう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今回のその1時過ぎのやつは下からドンっていう 1935년부터 해마다 분화를 해온 활화산 사쿠라지마 화산은 지난해에는 220여 차례 올해도 벌써 70여 차례나 분화했습니다. 桜島の噴火活動がさらに活発化する恐れがあります。火口から 2km を超えた居住地域近くまでの範囲では警戒してください。 화구 반경 4km 이내에는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이번 분화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고 50km 떨어진 센다이 원전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열도에는 분화를 하는 활화산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hlaing 최고사령관과 동남아 국가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아세안 중재로 군정과 반쿠데타 진영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합의가 나온 날에도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쿠데타 주역을 참석시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깜짝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반쿠데타 진영과 군정이 대화를 시작하며 아세안은 이 대화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되풀이된 유엔 안보리 성명보다 훨씬 구체적인 데다 미얀마 주변국들이 직접 해법을 찾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ang tidak dapat diterima dan tidak boleh terus berlangsung. Kekerasan harus dihentikan dan demokrasi, stabilitas, dan perdamaian di 참가국 정상들의 압력에 궁지에 몰린 hlaing 사령관이 합의안에 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Betul respon daripada Myanmar melalui jenderal yang hadir tadi tidak menolak. So ini satu kemajuan yang amat menggalakkan. 하지만 아웅산 수치 고문 등 3천여 명이나 되는 정치범 석방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반쿠데타 진영인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 700여 명이 죽은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번 합의안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군정의 시간 끌기며 언제든 유혈 진압은 재개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 회담이 열리던 어제도 헬기를 동원해 까친 소수민족 주거지를 공습했고 만달레이에서는 한 청년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82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산소 탱크 폭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알카드 히미 이라크 총리는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라크 의료 체계는 수십 년 동안의 전쟁과 제재에 의해 열악한 상황이며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0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 뒤 5년 동안 집은 샀는지 또 아이는 언제 낳았는지 통계청이 추적해서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40% 가까이가 5년간 집을 사지 못했고 출산의 경우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대체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젊은 부부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통계의 결론인 듯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2015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갓 결혼한 부부들이 집을 사긴 이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당시 결혼해 5년 안에 집을 산 부부는 50%를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결혼 1년 차에 집을 샀고 나머지는 2년 차에서 5년 차에 마련했습니다. 그나마 맞벌이 부부의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신혼 5년 동안 계속 맞벌이를 한 부부는 62%가 집을 샀지만 외벌이를 한 부부는 54%가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출산을 상대적으로 늦게 했습니다. 신혼 5년 동안 계속 외벌이였던 부부는 자녀가 있는 비율이 2년차 기준 65%에 육박했지만 같은 시기 맞벌이 부부는 50% 수준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출산을 함께하긴 어렵고 둘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늦춰야 하는 현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 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넘을지라도 장기주택 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또 자녀 돌봄 부담을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말고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해 다친 경우, 다시 말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죠. 산재 피해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생활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건데 산재로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 이유는 합당한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을 가던 40대 박모 씨는 벌써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돼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치료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산재가 돼서 병원비라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혼자 애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힘들죠. 퇴근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씨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도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개업이 받은 것을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 환자가 다른 보험이나 공제회를 통해 간병비를 받았다는 게 치료비를 끄는 이유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중복 지급이라는 게 공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급된 치료비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에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돼 있고 지급 신청도 각각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산재 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는 병원에,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주는 돈인데 어떻게 중복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잘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개업비는 우리 아이가 생존시까지 써야 될 간병비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전혀 별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봐서 안 되면 말고 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재 환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4월 25일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법원.
하지만 자칫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승소를 확신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공익소송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55살 이진섭 씨. 2011년 직장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아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선천성 자폐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이 동네 사람이 암 발생률이 왜 높냐라고 얘기하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방사능 노출 피해를 제대로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소송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습니다. 질병과 방사능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패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3심까지 간 소송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씨가 낼 돈은 2,3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저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돈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송은 영원히 한 명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권, 환경과 관련된 공익소송의 경우와 그리고 정보공개 소송, 그리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비용 부담에 예외를 두기 앞서 어디까지를 공익소송으로 볼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것만 무려 10,000개에 육박할 정도인데 문제는 기사 한 줄 안 쓰고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익까지 낸다는데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수상한 생존 방법, 엄진아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여일, 인터넷 신문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대행업체에 개설 비용과 월 관리비만 내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3일째, 그럴듯한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사를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이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연일 이렇게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기사창만 2,600페이지, 단 이틀 만에 기사량이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3년 전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기사를 분석했더니 직접 쓴 기사는 단 3%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비닐봉투만 쌓여 있습니다. 대표는 매체 운영의 목적을 이윤이라고 말합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윤의 주요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등입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광고 요구는 노골적이고 집요합니다. 언론사를 폐간한 후에 광고비를 받아내기도 하고 광고 요구를 참다 못해 공무원 노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이거 1년에 돈 받아보라면 팥비지. 왜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많은 기라 사람을 갖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광고비가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지만 쉬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빅픽처로 보면 언론 생태계 교란시키는 거예요. 최근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는 모두 약 2,800억 원, 약 1,0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우리 꽃, 바로 진달래죠. 바구니향 가득 수북이 쌓인 진달래가 그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진달래 그림이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위안을 주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햇살 따사로운 봄날. 온 산을 맑고 투명한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봄의 전령사 진달래.
눈부시게 고운 진달래 꽃잎이 바구니에 수북이 담겨 화폭에 들어왔습니다. 진달래 꽃송이들이 빚어내는 색채의 향연. 보는 사람의 마음도 어느새 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진달래 그림만 그려온 지도 어느덧 20여 년. 물감을 바르고 말렸다가 또 덧바르기를 반복하며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기억을 꽃송이에 새겼습니다. 제가 이제 가출을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 제가 굉장히 야단을 칠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런데 제 손을 잡고 뒷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그 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꽃이 진달래 꽃이었어요. 근데 그 꽃을 보여주면서 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필 거다. 너도 이렇게 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진달래 꽃비. 모니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달래 꽃송이는 그림과는 또 다른 감흥을 선사합니다. 화가 스스로 작품에 붙인 제목 진달래 축복. 춥고 배고팠던 시절 어머니가 넉넉하게 담아주시던 고봉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림 보시고 좀 이렇게 좀 포만감도 느끼시고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또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전달하고 싶어요. 화창한 봄날에도 꽃 구경조차 마음껏 할 수 없는 갑갑한 일상에 건네는 화가의 선물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